차가운 밤 공기는 최고급 샴페인의 향기와 값비싼 향수, 그리고 권력에 취한 이들의 은밀한 욕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한태민의 펜트하우스에서 열리는 파티는 언제나처럼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다.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보석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 빛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재벌 2세들과 연예인들이 웃고 떠들며 거짓된 친분을 나누고 있었다.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 펜트하우스의 주인이자 태화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한태민이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왕국을 거니는 젊은 왕처럼 오만한 미소를 입가에 걸친 채 당대 최고의 여배우인 최유라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의 주변은 언제나 그에게 아첨하는 이들로 북적였고 그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다. 이 눈부신 공간 속에서 윤서아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다. 그녀는 파티장 구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수수한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 섬처럼 생뚱맞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한태민이 마지못해 거두어준 이름 모를 먼 친척쯤으로 여겼다. 그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고 그녀 역시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의 역할은 그저 이 공간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샴페인 잔을 든 웨이터가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다 발이 엉켰고 그의 쟁반이 기울어지며 샴페인 몇 방울이 최유라의 순백색 실크 드레스 위로 튀었다. 최유라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고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공교롭게도 그 웨이터가 발을 헛디딘 곳이 바로 윤서아의 바로 앞이었다. 최유라는 분노와 짜증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의 드레스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그 화풀이 대상을 찾았다는 듯 서아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너 때문이야. 네가 거기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다 부딪힌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날카로웠다. 모든 논리를 무시한 일방적인 비난이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요한 눈으로 최유라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최유라의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만들었다. 한태민은 자신의 연인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듯한 이 상황이 몹시 불쾌했다. 그는 서아에게로 다가가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사과하지 않고 뭐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서아의 대답은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한태민의 오만함에 불을 지폈다. 감히 내 앞에서 말대꾸를 해? 그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최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서아를 내려다보았다. 유라 씨 말이 맞아. 내 존재 자체가 문제야. 넌 이 파티에 어울리지 않아. 아니,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지. 그의 잔인한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아의 가슴에 박혔다. 주변에서는 동정이 아닌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한 수군거림과 희미한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의 꼿꼿한 자세가 한태민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지루한 연극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내 집에서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주제에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턱짓을 했다. 저 여자, 당장 내 집에서 끌어내.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서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서아는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으로 한태민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과 만족감이 뒤섞인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최유라는 승리자처럼 그의 품에 안겨
서아를 조롱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 순간 서아의 고요하던 눈동자 속에서 차가운 불꽃이 아주 잠깐 타올랐다가 사라졌다. 펜트하우스의 묵직한 문이 열리고 그녀는 차가운 복도로 내던져졌다. 그리고 곧바로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는 비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거리로 맨몸으로 쫓겨났다. 얇은 원피스 위로 차가운 빗줄기가 가차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핸드백 하나조차 들려있지 않았다. 한태미는 그녀가 이 집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단 한 조각의 물건도 허락하지 않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다. 안에서는 다시 희미하게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완벽하게 버려졌다. 빗물은 순식간에 그녀의 온몸을 적셨고 차가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년간 저 문 안에서 그녀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애쓰며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한밤중에 차가운 빗속으로 내팽개쳐지는 이 비참한 신세였다.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지독한 굴욕감과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의 결정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문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려 빗속을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도시의 불빛은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다.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그녀를 지나가는 차들이 경멸의 시선으로 훑고 지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한태민의 냉소적인 얼굴과 최유라의 조롱 섞인 눈빛이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그는 그녀를 쫓아내면서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의 운명을 제멋대로 재단하고 그녀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다. 오늘 밤의 이 굴욕을, 이 차가운 빗줄기를 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빗속에서 조용히 맹세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절대로.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윤서아의 온몸은 이미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정처 없이 걷다가 버려진 버스 정류장의 작은 처마 밑으로 몸을 웅크렸다.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이는 빗물에 번져 흐릿한 색채의 강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 어떤 불빛도 그녀를 비추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미아였다. 바로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귀를 찢는 듯한 엔진 소리 없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다가온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서아는 본능적으로 경계하며 몸을 뒤로 물렸다. 차의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안에는 단정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아를 향해 부드럽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윤서아 아가씨 맞으십니까? 서아는 대답 대신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낯선 남자의 등장, 그리고 자신을 아가씨라고 부르는 호칭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남자는 그녀의 경계심을 이해한다는 듯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조인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우라 그룹의 윤 회장님을 오랫동안 모셔왔습니다. 아우라 그룹, 그리고 윤 회장님. 그 단어들은 서아의 기억 저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름이었다.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잠시 보았던 피는 섞였지만 평생을 타인처럼 살아온 외할아버지. 조 변호사는 젖은 아스팔트 위로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을 맞추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오늘 밤 운명하셨습니다. 그의 말은 천둥 소리처럼 서아의 귓가를 때렸다. 외할아버지의 죽음.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저 멍한 충격과 함께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조 변호사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비에 젖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리고는 비통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서 차에 타시죠. 회장님께서 아가씨께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서아는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그의 부축을 받아 따뜻한 차 안으로 몸을 실었다. 고급 가죽 시트의 온기와 부드러운 히터 바람이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고 조 변호사는 뒷좌석에서 그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것이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 본 적 없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적힌 내용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믿을 수가 없었다. 나의 모든 재산, 그리고 아우라 그룹의 모든 주식과 경영권을 나의 유일한 혈육인 손녀 윤서아에게 상속한다. 서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그녀는 조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조 변호사는 슬픔 속에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아가씨는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주인이자 회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한태민에게 당했던 모욕감, 빗속에서의 처절함,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꿈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화그룹의 펜트하우스는 전날 밤의 광란이 남긴 흔적들로 어지러웠다. 한태민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간밤의 파티는 성공적이었다. 특히 눈에 가시 갔던 윤서아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쫓아냈을 때의 통쾌함은 아직도 생생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샤워를 마치고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거실로 나왔다. 그의 비서는 이미 도착해서 밤새 일어난 주요 뉴스들을 브리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 않았다. 한태민은 대수롭지 않게 소파에 앉아 커피를 들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그리고 SNS 알림이 폭주하고 있었다. 짜증 섞인 표정으로 화면을 확인한 그의 눈이 순간 커졌다.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과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단 하나의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아우라 그룹, 윤 회장 별세, 그리고 윤서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가장 위에 있는 뉴스 기사를 클릭했다. 화면 가득 그가 어젯밤 내쫓았던 그 여자의 사진이 떠 있었다. 물론 비에 젖은 초라한 모습이 아닌 단정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프로필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밝혀 있었다. 속보 아우라 그룹 윤 회장 별세. 베일에 쌓여있던 유일한 상속녀 20대 윤서아가 그룹 승계. 한태민은 순간 자신이 아직 술에서 깨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비서에게 소리쳤다. 이거 뭐야? 어떤 놈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야. 당장 알아봐서 모조리 고소해버려. 하지만 그의 비서는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무님,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6시를 기점으로 아우라 그룹 법무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모든 상속 절차는 이미 오래전에 마무리되었으며 오늘부로 윤서아 씨가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합니다. 비서의 말이 끝나는 순간 한태민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 검은 커피가 튀며 끔찍한 얼룩을 남겼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젯밤 자신이 벌레처럼 여기며 맨몸으로 빗속에 내던졌던 여자. 자신의 집에서 기생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조롱했던 바로 그 여자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아니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이미 아우라의 신데렐라, 새로운 여제 같은 수식어들로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안주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가 버린 여자가 이제는 그가 감히 올려다보아야 할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온통 윤서아라는 이름으로 들끓고 있었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그녀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조인성 변호사가 그녀를 위해 준비한 검은색 정장은 마치 맞춤복처럼 그녀의 몸에 꼭 맞았다. 어젯밤에 비에 젖은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차가운 무표정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이 밤하늘의 별처럼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탄 차가 서울의 심장부 아우라 그룹의 본사 빌딩 앞에 멈춰 섰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한 거인의 성체처럼 위압적이었다. 차에서 내린 그녀를 향해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임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보다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저렇게 어린 여자가 과연 조 변호사가 그녀의 옆에서 굳건한 방패처럼 함께 걸었다. 엘리베이터가 소리 없이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서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말로 이 거대한 제국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일까? 모든 것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 대신 차가운 사명감으로 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회장실 바로 옆에 위치한 대회의실. 아우라 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이사진들이 이미 모두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길고 무거운 마호가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그들은 대부분 윤 회장과 함께 그룹을 일군 원로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이 어린 상속녀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서아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녀는 조용히 상석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였다. 그녀의 그런 태도가 몇몇 이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윤 회장의 조카이자 그룹의 부회장인 박상진이었다. 그는 자신이 당연히 그룹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 믿어왔던 인물이었다. 박상진은 노골적인 비웃음을 입가에 걸친 채 서아에게 말했다. 회장님의 비보는 안타깝지만 이런 식으로 그룹의 미래를 결정하신 것은 유감스럽군요. 윤서아 양, 실례지만 지금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줄 수 있겠소?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에는 그녀의 근본을 문제 삼으려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너 같은 핏줄도 불분명한 애송이가 감히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느냐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모든 시선이 서아에게 쏠렸다. 모두가 그녀가 당황하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상진 부회장을 조용히 응시하며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과거는 아우라 그룹의 미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회장님, 그녀의 예상 밖의 차분한 대응에 박상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다른 이사 한 명이 그의 말을 거들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소.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어린 아가씨에게 이 거대한 그룹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야. 당장 임시 경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룹의 안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의 말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 한태민이 언론을 통해 터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기름에 붙은 불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재벌가에 기생하던 미스터리 상속녀, 한태민 전무가 내쫓은 여자, 아우라 그룹 회장되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대중의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그녀의 등장을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여기던 시선은 이제 의심과 경멸로 바뀌어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 쳤고 본사 로비는 성난 주주들의 항의 전화와 언론사들의 취재 요청으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윤서아에게 억지로 복종하는 척이라도 했던 이사진들은 이제 대놓고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박상진 부회장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사들을 선동하며 그녀를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여론을 조성했다. 이게 다 저 근본도 없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장실 밖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조인성 변호사는 창백해진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며 서아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그녀가 이 거대한 압박감에 무너져 내릴까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윤서아는 예상외로 침착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혼란스러운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차갑고 깊은 지성이 그 눈에 서려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조 변호사님, 지금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해 주세요. 장소는 우리 회사 로비, 시간은 이 시간 뒤로 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조 변호사는 경악했다. 아가씨,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나가시면 저 굶주린 늑대 같은 기자들에게 산채로 물어뜯기실 겁니다. 지금은 잠시 몸을 낮추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의 만류는 진심 어린 걱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폭풍은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태민이 저에게 던져준 무대를 제가 왜 마다해야 하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확고했다. 조 변호사는 그녀의 눈에서 외할아버지였던 윤 회장의 그림자를 보았다. 평생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강철 같은 의지를. 이 시간 후 아우라 그룹 본사 1층 로비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찼다. 임시로 마련된 기자회견장 단상 위에는 마이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기자들은 곧 등장할 문제의 상속녀를 어떻게 요리할지 의논하며 흥분과 기대로 술렁이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울먹이며 변명을 하거나 혹은 잔뜩 겁에 질린 채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서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조 변호사나 다른 임원들의 부축 없이 홀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그 어떤 위축된 기색도 없이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온몸으로 받으며 단상 앞에 섰다. 그 모습에 장내의 소란이 순간 멎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녀의 등장에 기자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서한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렌즈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 개인적인 과거에 대해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질문을 받기도 전에 스스로 논란의 핵심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숨기지 않았다. 네, 기사에 나온 대로 저는 한태민 전무의 집에서 몇 년간 신세를 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태화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후계자가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아주 값비싼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미묘했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값비싼 교훈이라니요? 한 전무에게 쫓겨났다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서한은 그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포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기업이 결코 해서는 안 될 것들, 리더가 결코 가져서는 안 될 오만과 독선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배웠습니다. 저는 한태민 전무를 제 가장 훌륭한 반면교사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의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녀는 한태민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인격과 경영 스타일을 대중 앞에서 완벽하게 조롱했다. 한태민이 던진 진흙을 피하는 대신 그 진흙을 받아들어 그의 얼굴에 다시 던져버린 셈이었다. 그녀는 이어진 쏟아지는 질문들에도 막힘없이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때로는 위트를 섞어가며 여유롭게 대응했다. 분위기가 어느 정도 그녀에게 유리하게 전환되었다고 판단한 순간 서한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저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궁금해하셔야 할 아우라 그룹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단상 뒤 스크린에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띄웠다. 그곳에는 AURA, NEXT, 새로운 시대를 위한 혁신 전략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향후 5년간 아우라 그룹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위한 독립감사위원회 설립,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대규모 공익재단 설립 계획까지. 그녀의 발표는 구체적이고 대담했으며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특히 그녀가 발표한 신사업 분야는 태화그룹이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났을 때 로비 안의 분위기는 처음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기자들은 더 이상 그녀를 가십거리의 주인공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냉철한 지성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무서운 신인 경영자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인터넷 포털의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윤서아 회장, 논란을 실력으로 잠재우다. 아우라의 화려한 반격, 태화그룹 긴장하라. 같은 시각 자신의 사무실에서 느긋하게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던 한태민의 얼굴은 점차 굳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설치해 놓은 덫에 걸려 허우적거릴 줄 알았던 여자가 오히려 그 덫을 발판 삼아 하늘로 날아오르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신이 상대를 완전히 잘못 보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태민의 사무실은 지옥의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바닥에는 값비싼 크리스털 잔이 박살난 채 흩어져 있었고 그의 비서와 임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그의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방금 끝난 윤서아의 기자회견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그녀는 침착했고 우아했으며 모든 공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유롭게 받아넘겼다. 그는 자신이 덫을 놓은 토끼가 아니라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알던 구석에서 조용히 숨만 쉬던 그 윤서아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은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굴욕감과 함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체 모를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영상을 꺼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언론 플레이로 그녀를 흔들려는 계획이 실패했다면 더 깊고 어두운 곳을 파고들어야 했다. 그는 비서를 향해 싸늘하게 명령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그림자에게 연락해. 윤서아의 과거, 내가 모르는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내라고 해.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녀를 단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 그림자는 한태민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정보팀의 코드네임이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물어다 주는 사냥개들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윤서아를 자신의 발밑에 있는 하찮은 존재로 여겼기에 그녀의 배경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그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고 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아야만 했다. 한편 아우라 그룹의 회장실은 바깥의 혼란과는 달리 고요한 평온을 되찾고 있었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다. 여론은 완전히 반전되었고 폭락했던 주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치로 급등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증명했다. 이 사진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꾸어 그녀에게 아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서아는 이런 표면적인 성공에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태민은 결코 여기서 멈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 더 교활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를 공격해 올 것이다. 그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녀 역시 자신을 무장해야만 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인성 변호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변호사님, 할아버지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던 서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으로 저를 안내해 주십시오. 그녀의 요청에 조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아를 데리고 회장실 뒤편에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향했다. 육중한 금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거대한 비밀 서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단순한 서재가 아니었다. 사방의 벽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는 경영 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 군사 전략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거대한 책상과 함께 수십 년간의 기록이 담긴 낡은 가죽 일기장들과 암호화된 파일들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곳은 거대한 적과 평생에 걸쳐 전쟁을 치른 한 노장의 비밀스러운 작전 사령부였다. 조 변호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는 아가씨가 언젠가 이곳을 찾게 될 것이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또한 아가씨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서아에게 회장이 남긴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네주고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이제 이곳은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서아는 할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펼쳐들었다. 첫 장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할아버지의 힘있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손녀, 서아야.
네가 이 글을 읽게 될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용서하거라. 너를 평생 외롭게 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너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할아버지의 기록들을 읽어내려갔다. 그 속에는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진실들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녀가 한태민의 집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멀리서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분야의 재능을 보이는지, 심지어 그녀의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그는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방치한 것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에서 그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었다. 그리고 일기장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내용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거기에는 아우라 그룹과 태화 그룹 사이에 단순한 경쟁 관계를 넘어선 수십 년에 걸친 악연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태화 그룹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장해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오랜 시간 동안 비밀리에 그들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불법적인 로비 활동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왔다.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을 때 서하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그녀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이 단순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기록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태화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던 유능한 기자였고 그가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으려던 바로 그날 의문의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해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충격에 서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다툼이나 개인적인 복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루려 했던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숙명의 싸움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뒤섞인 전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왜 자신이 이곳에 서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달았다. 같은 시각, 한태민은 그림자로부터 한 통의 보고를 받았다. 그는 윤서아의 과거를 쫓다가 그녀의 부모님이 당했던 20년 전의 교통사고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얼마 지나지 않아 거액의 돈과 함께 해외로 이민을 갔다는 사실까지. 한태민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아직 이 사건이 자신의 아버지 세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몰랐지만 이것이 윤서아를 뒤흔들 치명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약점을 찾아냈다고 확신했다. 과거의 망령이 이제 두 사람을 향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윤서아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녀 자신은 무너지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비밀 서재, 그 차가운 정적 속에서 그녀는 밤을 꼬박 새웠다. 부모님의 죽음에 얽힌 잔인한 진실은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지만 그 고통의 잿더미 속에서 강철 같은 의지가 벼려지고 있었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차가운 사명감으로 승화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다. 대신 그녀는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모아온 방대한 자료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암호화된 하드디스크에는 태화그룹의 수십 년에 걸친 비자금 흐름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낡은 가죽 수첩에는 그들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 로비를 한 날짜와 금액, 그리고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조인성 변호사는 그녀가 밤을 새웠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재를 찾았다. 그는 핏발이 선 눈으로 자료에 몰두하고 있는 서아의 모습을 보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고독한 탐정과도 같았다. 아가씨,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잠시라도
눈을 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아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조 변호사님, 이 파일들 전부 해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이 인물 목록, 이들이 누구인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부 알아봐 주세요. 그녀가 가리킨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이름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들은 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했거나 혹은 그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숙청당한 내부 고발자들이었다. 조 변호사는 그녀의 지시에 군말 없이 따랐다. 그는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가 아니라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줄 충실한 조력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 아래 수십 년간 어둠 속에 묻혀 있던 태화그룹의 추악한 민낯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권력과 자본이 결탁하여 만들어낸 거대한 범죄의 연대기였다. 같은 시각 한태민은 그림자가 가져온 최종 보고서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윤서아의 부모가 당한 20년 전 교통사고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당시 사고는 태화그룹의 비리를 취재하던 윤서아의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었고, 그 배후에는 자신의 아버지, 한 회장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태민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윤서아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완벽한 무기였다. 그는 이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면 윤서아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빠져 무너져 내릴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태화그룹의 이미지가 다소 훼손되더라도 결국 승자는 자신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하며 잔인한 즐거움에 빠져들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직접 윤서아의 얼굴을 보고 그녀가 절망하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우라 그룹의 본사로 향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로비는 술렁였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길을 비켜주었다. 그는 마치 정복자처럼 거침없이 걸어 최상층 회장실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서아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한태민의 등장에도 그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듯 차분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여긴 어쩐 일이시죠? 한 전무님. 아무리 급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한태민은 잠시 기가 막혔지만 이내 비웃음을 되찾았다. 그는 회장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그녀의 책상 앞에 섰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그녀의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네가 지금 이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닐 텐데 내가 아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러 왔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그가 던진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부모님 사고와 관련된 경찰 조서 사본과 당시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암시하는 몇 가지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한태민은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절망으로 일그러지는지를 감상할 준비를 했다. 이제 알겠나? 내 부모는 그냥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알게 되면 넌 아마 이 자리에서 버티지 못할걸. 그는 서아가 울부짖거나 최소한 충격으로 말을 잃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서류들을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었다. 마치 신문 기사를 읽는 사람처럼 무심하고 평온했다. 한참 후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한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경멸에 가까운 희미한 미소마저 떠올라 있었다. 고작 이게 전부인가요? 한 전무님?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한태민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그가 당황하여 되묻자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한태민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깊고 차가워서 한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당신이 가져온 이 진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해요. 당신은 아직 모르는 것 같군요. 당신의 아버지가 단순히 이 사건의 배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분이 직접 내 아버지를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것을. 서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다. 한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윤서아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그녀가 던진 명령이라는 단어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아버지가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단 말인가. 서아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당신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져온 그 카드는 오히려 당신 가문을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아마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요. 그녀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파일 하나를 꺼내 그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내가 가진 건 당신이 가진 그 조잡한 서류 쪼가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들이에요. 녹취 파일, 비밀 계좌 내역, 그리고 증인까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녀의 말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선전포고이자 그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경고였다. 한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의 비장의 무기가 한순간에 무력화된 것은 물론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공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여자가 평범한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감마저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돌아서서 도망치듯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그가 들어올 때의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패잔병의 초라한 뒷모습이었다. 한태민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오만한 지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렸다. 윤서아의 마지막 말, 증인까지 있다는 그 한마디가 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망령처럼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함정은 자신이 20년간 경멸해왔던 그 여자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미친 사람처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값비싼 예술품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서류들은 공중으로 흩날렸다. 하지만 그 어떤 파괴 행위도 그의 내면에서 들끓는 공포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윤서아를 얕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분노의 광란이 잦아들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가 전화한 곳은 단 한 군데, 그의 아버지이자 태화그룹의 절대 군주인 한 회장의 집무실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한태민은 애써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며 방금 아우라 그룹에서 있었던 일을 축약해서 보고했다. 윤서아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 수화기 너머로 지독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서웠다. 잠시 후 한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흘러나왔다. 멍청한 놈.
누가 감히 그 20년 전의 일을 다시 들추라고 했지. 잠자는 뱀의 굴을 건드린 게 바로 너 자신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을 넘어선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한태민은 변명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 계집이 가진 증거가 무엇이든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만약 이 일로 그룹에 흠집이라도 생긴다면 넌 내 아들 자격도 태화의 후계자 자격도 없다. 알아들었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한태민은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이제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극한의 위기감에 휩싸였다. 같은 시각 윤서아는 혼자만의 싸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태화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부의 균열을 이용해야만 했다. 그녀는 조인성 변호사를 통해 태화그룹의 지분 구조와 이사회 구성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태민 부자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소외된 소수 주주들과 원로 임원들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박영진 이사였다. 그는 태화그룹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 평생을 회사에 헌신했지만 한태민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로는 실권 없는 명예직으로 밀려나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회사가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고 있었지만 저항할 힘이 없었다. 서한은 조 변호사를 통해 박 이사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주선했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한정식 집의 별실이었다. 박 이사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성을 쳐다보았다. 그는 적대 그룹의 회장이 왜 자신을 만나자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서한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박 이사가 회사에 바쳤던 지난 세월의 노고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사님께서 평생을 바쳐 일구신 태화그룹이 지금 한 사람의 오만과 탐욕 때문에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박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한은 그에게 자신이 가진 증거의 일부, 즉 태화그룹의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건넸다. 자료를 확인한 박 이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회사를 위한 돈이 아니야. 이건 명백한 횡령이고 범죄야. 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곧 아우라 그룹을 부당하게 인수하는 데 사용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태화 그룹 역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테고요. 저는 단순히 제 회사를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님의 회사이기도 한 태화그룹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싶은 겁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공멸을 막고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대의를 내세웠다. 박 이사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한다면 평생을 바친 회사가 괴물의 손에 망가지는 것을 지켜만 보아야 했다.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서아를 바라보았다. 내가 뭘 하면 되겠소? 어둠 속에서 새로운 동맹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한편 절벽 끝으로 내몰린 한태민은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질책과 윤서아의 위협 속에서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그룹의 모든 비자금을 총동원하여 다가오는 아우라 그룹의 주주총회전에 기습적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무모한 계획을 세웠다.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그의 이런 움직임은 박영진 이사를 통해 즉시 서아에게 보고되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태민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고 그녀는 그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는 박 이사를 통해 다른 소외된 주주들에게도 은밀히 접촉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태화그룹의 위기와 함께 자신이 제시하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었다. 한태민이 파괴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새로운 건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운명의 주주총회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한태민은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식 시세표와 비밀 계좌의 잔고만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승리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윤서아가 자신의 이런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던지는 모든 돌멩이가 상대방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 속으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전쟁의 추는 이미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운명의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서울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팽팽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모든 시선이 아우라그룹과 태화그룹 두 거대 공룡의 외나무다리 싸움에 집중되어 있었다. 언론은 연일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고 증권가에서는 수많은 소문과 예측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내일 열릴 단 한 번의 회의가 두 그룹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지형도 자체를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한태민의 펜트하우스는 잠들지 않는 성체였다. 그는 며칠째 잠을 잊은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아우라 그룹의 주가 변동 그래프와 그가 차명으로 사들인 주식의 보유 현황이 실시간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비자금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우호 지분까지 합하면 그는 내일 주주총회에서 윤서아를 끌어내리고 아우라 그룹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의결권을 거의 확보한 상태였다. 그의 입가에는 병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윤서아, 그 어리고 순진한 계집애가 감히 이 진흙탕 같은 기업 전쟁의 생리를 알 리가 없었다. 그녀가 고작 기자회견 따위로 여론을 뒤집고 할아버지의 낡은 유산에 기대어 버티고 있을 때 자신은 이 세계의 진짜 법칙, 즉 돈과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방식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는 내일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며 희열의 몸을 떨었다. 그의 충실한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했다. 전무님, 확인 결과 내일 표 대결에서 저희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윤서아 측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민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뭘 알아야 움직이지. 패배가 확정된 전장에서 무슨 수로 버티겠나. 그는 최고급 와인을 따르며 아직 오지도 않은 승리를 자축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그의 이런 무모한 계획을 탐탁지 않아 했지만 결국 막대한 비자금을 움직이는 것을 묵인해 주었다. 결과만 좋다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바로 태화의 방식이었다. 내일이 지나면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태화그룹의 완벽한 후계자임을 온 세상에 공표하게 될 것이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아우라 그룹의 비밀 서재는 고요한 지성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아는 주가 변동 그래프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조인성 변호사와 박영진 이사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중앙의 테이블 위에는 내일의 전쟁을 위한 마지막 무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무기들이었다. 박영진 이사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회장님, 한태민 측이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주식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경영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밖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지분 싸움에 비해 이곳은 너무나도 조용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평온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태민 전무는 지금 거대한 성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모래 위에 성을 짓고 있는 겁니다. 기초가 썩어 있는 성은 아무리 높아도 작은 충격에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죠. 우리는 그의 성을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의 성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 썩은 기초를 세상에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USB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주간 그녀와 조 변호사가 밤을 새워 정리한 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주식 매입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복잡한 자금 흐름도, 관련자들의 비밀 통화 녹취,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태민이 이번 주식 매입을 위해 유령 회사들을 이용했다는 명백한 증거까지. 그것은 한태민의 목에 걸릴 완벽한 올감이었다. 조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한태민 전무가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시도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준비한 영상이 상영될 겁니다. 동시에 박 이사님과 뜻을 같이 하는 주주분들께서 의결 절차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시간을 끌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외부에서는 언론을 통해 모든 증거 자료가 공개됩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서아는 할아버지의 낡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를 떠올렸다. 진정한 힘은 파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용기에서 나온다. 한태민은 파괴의 힘에 취해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원한을 풀고 할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그녀의 숙명을 건 싸움이었다. 긴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거짓된 승리를 축하하는 오만한 축배가 오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실의 칼날을 가는 고요하고 서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두 세계는 운명의 무대 위에서 정면으로 충돌할 터였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은 단 한 명뿐일 것이다. 그리고 그날의 태양은 과연 누구의 편에서 떠오를 것인가. 길고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심판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심판의 날, 아우라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홀 안은 크게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 보이지 않는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쪽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한태민과 그의 측근들이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윤서아와 조인성 변호사, 그리고 박영진 이사를 비롯한 소수의 주주들이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회의는 예정된 시각에 시작되었다. 한태민 측의 로비로 일찌감치 포섭된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몇 가지 형식적인 안건이 지나간 후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다. 의장은 상기된 목소리로 외쳤다. 다음은 태화그룹이 상정한 아우라그룹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사진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자인 한태민 전무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태민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홀을 가득 메운 주주들을 둘러보며 자신감 넘치는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고 모든 단어에는 상대를 짓밟는 듯한 공격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윤서아 체제하에서 아우라 그룹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무능했는지를 거짓된 데이터와 교묘한 논리로 포장하여 비난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리더의 미숙한 경영에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태화에 검증된 시스템과 자본력이 아우라 그룹을 위기에서 구하고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는 연설의 마지막에 윤서아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제 저 무능한 과거의 유령을 몰아내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그의 편에 선 주주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분위기는 완전히 한태민 쪽으로 넘어간 듯 보였다. 의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의사봉을 들었다. 그럼 이제 표결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용한 목소리 하나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의장님, 잠시만요. 표결에 앞서 주주로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윤서아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동요나 두려움도 없었다. 한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무슨 발악이냐는 듯한 표정이었다. 의장은 마지못해 발언을 허락했다. 서아는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한태민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는 그에게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지금 끝날 거예요.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는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태민처럼 선동적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장내를 강력하게 장악했다. 주주 여러분, 방금 한태민 전무님께서는 아우라 그룹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해야만 합니다. 과연 한태민 전무님과 태화그룹에게 우리 아우라 그룹의 운명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녀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태화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이번 주주총회를 준비했는지 그 추악한 진실을 여러분 앞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한태민이 방금 전까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던 바로 그 스크린이었다. 처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과 그 관계를 나타내는 복잡한 도표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태화그룹의 비밀 계좌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이 그 유령 회사들로 흘러들어가는 흐름도가 생생하게 펼쳐졌다. 장내 곳곳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다. 그 돈이 어떻게 아우라 그룹의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데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한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거짓말, 저건 전부 조작이야.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어지는 충격적인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다. 스크린에서는 그가 김 실장에게 불법적인 주식 매입을 지시하는 비밀 통화 녹음 파일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볼륨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모든 범죄의 시작점은 바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아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스크린에는 그녀의 부모님 사고와 관련된 자료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사건을 덮기 위해 태화그룹의 비자금이 당시 경찰과 관계자들에게 흘러들어간 흔적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주주총회장은 분노와 충격으로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져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랜드 볼룸의 모든 문이 동시에 활짝 열렸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서슬퍼런 표정으로 홀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수사관 한 명이 망연자실한 채
서 있는 한태민의 앞에 서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태민 씨, 당신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한태민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다. 이건 함정이야. 윤서아, 내년이. 그의 추악한 절규는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무력하게 끌려나가며 점차 잦아들었다. 그의 가장 빛나던 순간은 영원히 기록될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 모든 아수라장을 윤서아는 단상 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나 통쾌함은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과 이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만이 서려 있었다. 심판의 날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시대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태민이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간 후에도 그랜드 볼룸의 혼란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한 글자라도 더 담아내기 위해 미친 듯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단상 위에 홀로 선 윤서아는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부터 그녀가 짊어져야 할 무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혼란에 빠진 주주들을 향해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의 이 혼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통입니다. 아우라 그룹은 오늘을 기점으로 과거의 모든 부정을 끊어내고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말에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소란은 서서히 잦아들었고 주주들은 그녀의 얼굴에서 희망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 그날의 주주총회는 결국 그녀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마무리되었다. 한태민이 상정한 모든 안건은 폐기되었고 대신 그녀가 제시한 그룹 혁신안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그녀는 비로소 명실상부한 아우라 그룹의 주인이 되었다. 아우라의 반란이라 불린 그날의 사건은 대한민국 재계에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검찰의 수사는 태화그룹 전체를 향해 거침없이 뻗어나갔다. 한태민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들이 파놓은 무덤에 그의 아버지가 함께 묻히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윤서아가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한 회장은 20년 전의 살인 교사 혐의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했던 태화그룹의 신화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총수 부자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 앞에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채권단은 그룹 해체까지 고려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의 성은 그들 자신의 죄악이라는 썩은 토대 위에서 스스로 붕괴해버린 것이다. 반면 아우라 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화려하게 비상했다. 윤서아는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약속했던 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갔다. 그녀는 가장 먼저 조인성 변호사를 법무총괄 사장으로 그리고 박영진 이사를 부회장으로 임명하여 자신의 양팔로 삼았다. 할아버지 세대의 낡은 경영진은 명예롭게 퇴진시키고 실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대거 등용하여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몇 주 후 윤서아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아우라 그룹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외로운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백 개의 계열사와 수만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다. 그녀의 집무실은 할아버지의 비밀 서재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곳은 이제 과거의 비밀을 간직한 곳이 아닌
그룹의 미래를 설계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 심장부가 되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긴 유지를 받들어 투명 경영과 기술 혁신의 그룹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그녀가 기자회견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인공지능과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시작되었고, 이는 시장에 엄청난 신뢰와 기대감을 주었다. 그녀는 또한 부모님의 이름으로 거대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아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때 그녀를 차가운 빗속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 도시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도시를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도시의 불빛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 놓인 책임감의 무게를.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통쾌함이 아닌 깊고 잔잔한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영혼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었다. 조인성 변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서류를 건넸다. 회장님, 태화그룹의 자산 매각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서아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우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그들 스스로 마무리하게 두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갈 아우라의 시대, 그녀의 왕조는 한태민의 그것처럼 군림하고 파괴하는 왕조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함께 세우고 함께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책임감 있는 리더의 시대가 될 터였다. 윤서아, 한때는 버려졌던 그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재계의 새로운 희망과 정의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다. 그녀의 진정한 통치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